오늘 논어 31페이지, 학기편 31페이지 할 차례죠. 앞에서 이제 학문의 내적인 함량을 말했고, 이후부터는 이제 학문의 외적인 활용을 말합니다. 31페이지에. 자왈, 도천성지국, 경사이신, 절용이 애인, 사민이시. 도천성지국, 여기 도자는 이제 이끌 도자 밑에 마디촌자 있는 이끌 도자하고 같습니다. 천성의 나라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경사이신, 매사를, 여기서 경은 이제 뭐 성실히 한다, 충실히 한다, 또는 존중한다는 뜻이겠죠. 매사를 성실히 하여 이신, 그래서 신의가 있어야 하며, 절용이 애인, 절용은 아껴서 절약하여서 사용한다는 뜻인데, 비용을 절약하여서 애인, 이는 백성이겠죠.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며, 사민이시, 불일사자입니다. 사민, 백성을 부림에 있어서 이시, 때로서 해야 한다. 그 때에 맞게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도는 영도한다는 뜻인 이끌도와 같은 글자로서 공자는 천성지국을 영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과 수양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 여기서 나라 국자인데, 국이란 글자는 해석할 때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진한 이전의 고서에 나오는 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큰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노자는 소국 과민을 말했는데, 나라는 작고 백성이 적다는 뜻이겠죠. 소국 과민을 말했는데 노자 사상 하면 곧 소국 정치를 말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에 어떤 사람은 무정부주의가 노자의 사상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대 초기까지의 국은 오늘날의 국가 개념이 아닙니다. 그 시기의 국이나 방은 모두 지방 정치 단위의 명칭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위 제후가 나라로 나아갔다, 제후 취국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명령을 내려 지방관이 각자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즉 봉지로 돌아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중앙정부에서 뭐 왕의 친척, 뭐 형제들을 이제 봉해가지고 제후국으로 내보내는 거죠. 즉 뭐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때 이 지방 단위에는 천성의 나라와 백성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천성의 나라를 오늘날의 의미로 비교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함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대에는 전차, 장정, 전부, 밭에 내는 세금이겠죠. 전부 등을 합산하여 성이란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또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전차를 타는 거, 전차, 예전에는 뭐 싸움이 많았으니까요. 전차를 성이라고 하는데, 이 한 대에, 이 성 한 대에 곧 거의 100명의 군사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성이면은 한 대 수레에 100명이니까 천성이면 10만 정도 되겠죠. 10만의 병사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나라의 인구는 그보다 4-5배 더 많다는 이야기겠죠. 이 시기에 전체 인구가 뭐 몇천만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천성국이면은 엄청나게 큰 나라겠죠. 한당 이래로 이에 대한 고정 주해가 많이 있으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큰 국가나 작은 조직 단위 혹은 지방 정치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매사를 성실히 하여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경사이신해야 하는데, 이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경사란 어떤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사, 즉 그 일을 존중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직무를 차라리 맡지 않을지언정 일단 맡은 바여야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신이란 아랫사람이 절대 믿고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바로 이 일을 성실하게 하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훌륭한 장수를 예로 들면 부하병사들에게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경사이며, 그렇게 되면 누구나 감동하여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사를 성실히 하여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비용을 절약하여 사람을 사랑한다. 절용이 애인이라는 말은 곧 경제정책의 대강을 말하는 것으로 씀씀이를 절약해야 한다는 경제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절약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입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도 비용을 절약하는 자체가 가족 전체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백성을 동원하여 일을 시킴에 있어서는 때에 맞게 하여야 한다. 사민이시라는 말은 사람을 쓸 때는 때를 잘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 분야만 해도 그 함의가 매우 큰데, 손자병법은 때와 형세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그것을 잘 이용하여 승리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통 하늘의 때와 지리, 그 땅의 지형, 그리고 인화, 사람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도 때가 중요하듯이 사람을 부림에 있어서도 때에 맞게 부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할 때에도 도덕상 때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하가 중병에 걸려 있는데도 위문을 가기는커녕 오히려 출근하지 않는다고 책망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백성을 때에 맞게 동원하여 일을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시간적으로 꼭 적절한 때에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하들도 지휘를 따르게 되고 나아가 전국의 백성들도 자연히 지도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의 수양이자 바로 학문입니다. 그 사람의 부릴 시기를 잘 아는 것, 그것도 학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말들은 공자가 문화생들에게 가르친 학문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병폐를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 자료를 연구해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천성의 나라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는 매사를 성실히 하여 실의가 있어야 하며 비용을 절약하여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며 백성을 동원하여 일을 시킴에 있어서는 때에 맞게 하여야 한다. 또 천성지구, 경사이신, 절용이애인, 사민이시까지는 공자 문화의 학문하는 목적과 태도 그리고 방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이른바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경험하는 가운데 체득해야 하는 것이지 죽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쓰면 단지 그의 문학이 좋다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의 지식이 해박하다면 그의 견문이 해박하다 할 수 있을 뿐이지 꼭 학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책을 읽은 적은 없더라도 그 사람됨이 바르다면 그야말로 바로 학문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단락이 바로 그 증거로서 학문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 입적효. 제자들은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출적제. 밖에 나가서는 모든 이에게 우애해야 하며 근의신. 신중하여 믿음이 가게 해야 하며 범애중. 두루 범자입니다. 널리 두루란 뜻이죠. 범애중.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친인. 학문과 도덕을 갖춘 사람, 즉 인한 사람을 친근하게 해야 하며 행유여력. 행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은 적이학문. 그리고 남는 힘이 있으면 글을 배우라. 이 말을 문자상으로만 해석하면 물론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고대에는 학생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옛날의 선생들은 학생을 자기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니 한숨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사제지간이 아버지와 자식 같아서 하루 동안의 서성도 평생 아버지처럼 모시는 기풍이 있었으며 일일종사, 종신약부, 하루 종사, 서성을 따르면 종신, 평생 약부, 아버지와 같다는 뜻이죠. 선생도 학생을 일생 동안 책임졌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본 바로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기풍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이 장원에 급제하여 큰 벼슬을 했더라도 고향에 돌아와 스승을 뺄 때에는 스승이 공명이나 지위가 전혀 없더라도 예전에 스승을 따를 때처럼 스승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학생은 선생에게 이렇게 했고 선생도 학생을 일생 동안 책임졌습니다. 특수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명나라의 방효유는 뒤에 영락제가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충신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구조까지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락제는 한사코 10족을 멸하겠다며 1족을 더 보탰습니다. 그 1족이란 바로 방효유의 서성가족을 말합니다. 그 서성이 잘못 가르친 탓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전통 문화 속의 한 가지 정신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도 정신입니다. 지난날 인문세계의 도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도로서 아랫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즉 어떻게 가장 노릇을 하고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한 조직의 우두머리 노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이 모두 군도, 즉 군주의 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신도로서 신하의 도리겠죠. 어떻게 하면 충실한 부하가 될 것인가, 어떻게 남을 도와 일을 완성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입니다. 스승의 도리입니다. 과거 전통 문화에서 이 세 가지 도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른바 백성의 어른이 되고 백성의 부모가 되고
백성의 서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교육, 행정, 사법과 교화는 한 몸에 모아졌습니다. 그러한 사도 정신이 서성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존사중도하는 정신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학생을 제자로 불렀는데 자기 형제와 같다는 의미의 제와 자기 자녀와 같다는 의미의 자를 써서 우정과 애정이 결합된 관계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학생은 제자라 부르고 그 제자의 제자는 문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를 앞뒤로 바꾸면 자제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자식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자제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우리 고유의 존사중도 정신은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 정신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존사중도는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 진정으로 존사중도하는 이는 초등학생들 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서 입만 열면 선생님이 무엇라 했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 서성의 날에 아이가 집에 돌아와 선생님께 드릴 사례금을 달라기에 50원을 드리라고 하니까 아이는 절대 안 된다며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니 100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은 중학교로 가면 드물어지고 고등학교 이상으로 가면 아예 없어져 버리며 대학에 가면 학생들은 선생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선생도 학생 대하는 것이 이와 같아서 가방 끼고 학교에 나와서 책 한 권 꺼내 강의 한번 하고 시간 수당을 받습니다. 서로가 상행위이어서 가르치고 나면 이해하고 못하고는 내 일이고 나는 가방을 끼고 돌아가면 끝이라는 식입니다. 학생과 선생이 길에서 마주칠 때 머리를 끄덕이고는 이미 아주 머리를 끄덕이는 것도 이미 아주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차 잘 모르니까 그저 서로 마주보면서 당당하게 지나가는 것이겠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존사중도의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문화의 커다란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서성의 날이라고 그러면은 종이로 꽃도 만들고 해가지고 스승님 가슴에 달아드리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없겠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거의 겁벅 죽죠.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은 거의 다 믿고 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아죠.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요즘 대학에서 선생과 학생 사이의 예의나 감정은 아주 특별합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 논문을 쓰는 학생들은 수시로 선생을 찾아와서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아주 공손합니다. 나 역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학생 한 명이 날마다 나를 찾아왔는데 그 태도가 대단히 공손했습니다. 그 공손함이 너무 지나쳐서 심지어 우리 집 아이들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학생은 정말 훌륭해요. 예의가 아주 바르군요.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꾸해 주었습니다. 주의해야 한다. 예물이 후하고 말이 솔깃할 정도니. 패중언감입니다. 패는 이제 돈패, 화패할 때 패자죠. 또 우리 결혼할 때 패백할 때도 이 패자를 씁니다. 재물,
내지는 예물 또는 선물 그런 뜻인데요. 그 예물이 중, 무겁다, 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은, 말하는 말이 감,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그 뭐 귀한 선물 주고 말을 좋게 좋게 이쁘게 한다는 거죠.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그 학생 역시 내게 선물을 보내왔는데 아주 정성을 다했더군요. 나는 그 학생에게 말했지요. 뭘 이렇게 후한 선물을 보내왔나. 연구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 달 연구비로는 이런 것들을 사기에도 부족할 텐데 이럴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러자 그 학생이 말하더군요. 선생님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경해야지요. 나는 그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너무 공손하고 달콤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교훈 영색, 교묘한 말과 아름답게 꾸미는 태도, 폐중언감, 후한 예물과 달콤한 말은 신뢰할 것이 못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은 졸업한 뒤에는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더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문화의 괴이한 현상이며 도덕, 문화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국민의 도덕적 수양은 교육계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도리를 길게 강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입적효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모든 이에게 우애하라. 출적제. 여기서 제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마음신변이 있는 공경할 제로 쓰인 겁니다. 우애하라고 가르칩니다. 집 밖으로 나서면 친구, 사회, 일반인들에게 우애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천하를 사랑하는 데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모두가 바로 제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공자는 신중히 하여 믿음이 가게 해야 한다. 건의신, 이게 삼가할 건자죠. 그런데 이 신중함이 옹졸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중함과 소심함은 전혀 다른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중함이 지나쳐 소심하게 되어버리는데 정도를 지나치면 그것이 바로 옹졸함입니다. 신중함에 대해서는 역사상 좋은 본보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가장 숭배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일생토록 오로지 신중했고 여단은 큰일에 흐리멍덩하지 않았다. 제갈 일생 유근신 여단 대사 불호도라는 유명한 말 그대로입니다. 이 문장은 유명한 한폭의 대련이자 아주 좋은 격언입니다. 여단은 송나라 때의 명제상으로 겉보기에는 아주 미련했지만 실은 전혀 미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수양이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지야구라는 말이 있죠.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과 우둔한 것하고 같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이룬 일생의 성공은 신중함에 있었으니 신중함에 관한 가장 훌륭한 모범을 찾고자 한다면 제갈량의 일생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잠시 뒤로 미루어 두겠습니다. 요컨대 신중하다고 해서 옹졸한 대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수양할 때에 이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삼가고 신중하여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과 사회 사이에는 말의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자는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라. 범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동지애와도 같은 이 우애를 다른 사람에 대한 우애로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널리 사람을 사랑함은 바로 윗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스승으로서의 도리가 합해진 것으로서 천하 사람을 마치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하고 나서는 학문과 도덕을 갖춘 사람을 친근히 하며 이 친인 이렇게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거든 그를 배우라. 행유여력적 이 학문이라고 공자는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힘이 남거든 문학가가 되어도 좋고 과학자나 예술가나 그 밖에 어떤 것이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각자가 지향하는 바이자 흥취의 차이일 뿐이니 각자가 알아서 힘닿는 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사람됨, 위인, 사람이 우선으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하왈, 현현역색. 자하가 말했다. 현인을 본받아서 태도를 바꾸고 사부모 능갈기력. 여기서 사자는 일사자인데 섬길 사로 봐야 합니다. 부모를 섬김에 그 힘을 다하며 사군 능치기신 임금을 섬김에 그 몸을 바치며 여붕우교 언이유신 친구와 사귐에 말에 신의가 있다면 수왈미학 비록 아직 배우지 않았다 말하더라도 오필위지하기 나는 반드시 그를 가리켜 학문을 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 몇 마디 말은 학문의 목적이 문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됨에 있음을 앞달나게 이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하는 공자보다 44세 아래로 그의 이름은 복상이었습니다. 공자가 죽은 뒤 자하는 전국시대 초기에 하동, 즉 황하동 쪽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산서성 정도 되겠습니다. 하동에서 학문을 강의했고 그 결과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대학자들은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유의해야 할 것은 국가와 사회, 나아가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결국 학문 사상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하의 말을 연구하면서 학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봅시다. 현현역색이라는 원문을 보면 현자가 2번 쓰였는데 앞의 현자는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이제 존중하다, 중히 여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문자는 때로는 가차하기 때문입니다. 빌려선다는 거죠. 뒤의 현자는 명사로서 현인, 즉 학문과 수양이 훌륭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역색을 송대의 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들은 색자를 여색, 여자, 남녀의 색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이렇게 풀이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자가 비난이 대상이 되었다고 된 것도 이 때문이겠죠. 현현역색이란 학문과 도덕이 훌륭한 현인을 보면 즉시 그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역색이 만약 정말 송대의 유학자의 말대로 여색은 모두 다 취하지 말라
마누라도 가지지 말라. 연애 중인 여자친구도 모두 버리라. 여자 쪽이라면 남자친구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면 나는 공자를 성인이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라면 인정을 위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얘기에서 음식과 성은 사람의 큰 욕구의 대상이다. 음식남녀 인지대욕존언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인생에 대한 공자의 견해는 형이하학적이었지 이상학적이지 않았습니다. 음식남녀면 음식은 이제 뭐 식욕이겠죠. 먹는 거. 그리고 남녀는 이제 성욕. 이런 식욕과 색욕,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두 가지죠. 이것은 인지대욕존언이 사람의 큰 욕심, 큰 욕구가 존재하는 바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 큰 문제를 떠날 수 없는데 바로 음식과 성입니다. 음식은 민생 문제와 같은 것이며 성은 건강과 즐거움의 문제로서 인생은 이 두 가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문화에 관계되는 글을 읽었는데 식욕과 성욕은 본성이다. 식색성야라는 말은 공자가 한 것이라고 했더군요. 그런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한 말이 아니라 맹자와 동시대 인물인 고자의 말입니다. 고자에 대해서는 고자는 뭐 저작이 없어가지고 고자가 지은 글이 없어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단지 맹자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그걸로 유추할 따름이죠. 그렇다면 이 성이란 선천적인 것일까요? 후천적인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송대의 유학자들이 현현역색을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내나 혹은 남편을 버려도 좋다고 풀이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색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태도, 형색이란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 속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이른바 태색이란 용어로서 곧 태도를 뜻합니다. 태는 이제 모습태겠죠. 모습태, 색자 해가지고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현현역색의 뜻은 학문이 깊고 수양이 높으며 능력도 뛰어난 훌륭한 사람을 보면 경건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태도도 자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또 단순한 인지상정으로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호의를 갖기 마련입니다. 부모를 섬김에 그 힘을 다한다. 사부모 능갈기력이라는 것은 곧 효도를 말합니다. 이 말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자는 왜 그 힘을 다한다. 갈기력이라고 말했을까요? 핵심은 이 갈자에 있습니다. 다할 갈자, 말할 갈자입니다. 지난날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효순을 이야기할 때 자식은 마땅히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효도도 자기 힘을 헤아려서 해야 하며 힘을 다해 효도하되 정도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효도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몇 해 전에 어떤 젊은이가 타고난 효심에서 부모를 복양하려고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젊은이가 도둑질한 것은 죄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돈을 훔쳤다면 용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청년이 지닌 훌륭한 마음을 학식으로 잘 가꾸어
그로 하여금 그 힘을 다한다. 갈기력한다는 말의 참뜻을 알도록 해서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이 두 마디 말을 종합해 놓은 다음과 같은 한 폭의 대련이 있습니다. 백선, 효위선, 100가지 선, 그러니까 온갖 선은 효를 우선으로 한다. 원심불원적, 여기서 원자는 뭐뭐에 의거하다, 의지한다, 기인한다는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원래 근본 원자인데요. 그래서 마음에 의지한다, 마음에 의거한다, 마음에 의거하고 적, 발자취, 자취에 의지하지 않는다. 자취를 따지면은 원적 빈가 무효자, 자취를 따지면은 의지하면은 빈가, 가난한 집에는 무효자, 효자가 없다. 만악 음이수, 만 가지 악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온갖 악함 중에서 음란함이 수, 첫째지만, 논적 불논심, 자취를 논하고 마음을 논하지 않는다. 논심 세상 소완인, 마음을 논하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적다, 드물다. 그 마음만 살펴보고 자취는 따지지 말라. 원심불원적이라는 구절은 그의 마음에 효도의 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만 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이 우유 한 통을 어머니에게 사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 살 수 없을 때 마음은 몹시 괴롭지만 돈을 모아서 천천히 사드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그의 감정은 참된 것이므로 어머니에게 우유를 사드리지 못한다고 했을 그를 불효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대 부모님께 더 좋은 거 못 드리고 더 좋은 옷 못 입히는 거. 밖에서 보면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왜 부모님을 저렇게 모시느냐 하겠지만 마음은 있어대 능력이 안 돼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 마음을 헤아려야지 지금 그 상황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자취를 따지면 가난한 집에는 효자가 없다. 원적 빈가 무효자라는 말은 실제 행동으로 효도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한다면 가난한 집에는 효자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효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뭐 좋은 옷, 좋은 차 안 해드려도 해드릴 수 없다면은 물론 능력이 돼서 해주는 거야 당연히 좋겠지만요. 단지 그 행적으로만 본다면은 가난한 집에는 효자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대단히 분명한 이치로서 우리가 이러한 도리로 해석해 본다면 부모를 섬김에 그 힘을 다해야 한다. 사 부모 능 갈기력이라는 말은 곧 자기의 마음과 힘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란 뜻입니다. 다음으로 임금을 섬김에 그 몸을 바친다. 사군 능치기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군자는 지난날 공가점을 타도하고 심지어는 공자를 중상모략하면서 전통 문화를 회멸시키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봉건사상이며 제왕을 떠받들고 독재를 떠받들어 온 낡은 교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문화에서 군자가 어떤 뜻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의 모양으로 보면 군자의 옛글자는 입구가 없고 머리 부분만 있는 윤자로서 옛날에는 그림과 같은 것으로 썼습니다. 윤자로 썼습니다. 이건 다스릴 윤자, 벼슬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는 그림이 변천되어 온 것인데 군자는 손에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 모양 아래에
입구자를 놓아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나이가 많고 학문과 도덕이 높으며 지휘봉 같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묘사한 것입니다. 즉 지팡이나 지휘봉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 군이 됩니다. 뒤에 이 글자가 가차되어 오로지 황제만을 뜻하는 것으로 변했지만 사실은 중국 문화에서의 군자는 황제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즉 지팡이나 지휘봉을 짚는다는 것은, 지팡이를 짚는다는 것은 노인을 이야기하겠죠. 노인은 옛날에는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많다는 뜻이고요. 또 지휘봉이라고 그러면은 지식이나 학문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날 우리가 같은 연배에게 편지를 쓸 때 그를 선생이라 부르기도 그렇고 동생이라 부르기도 어색할 경우에 군을 썼고, 또 선생이 학생에게 편지를 쓸 때 선생이 좀 겸손한 사람이라면 학생을 모모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군이 황제를 나타낸다고 하면 곧 모모 황제가 되어버릴 텐데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섬김에 그 몸을 바친다. 사군 능치기신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든 동료든 당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당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 그가 당신에게 어떤 일로 도움을 청해 왔을 때 당신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바로 당신에게는 군입니다. 당신은 친구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대답한 이상 그를 도와주기 위해 성실하게 마음을 다함으로써 약속한 말에 신용을 지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능치기신입니다.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바에야 애당초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약속한 이상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도리를 중시하고 신용을 지켜야 합니다. 남을 위해 일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곧 충으로서 이는 자기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돕겠다면서 부하로서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등 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리어 말썽만 피워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 흔히 이런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신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간단히 말해서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인을 본받아서 태도를 바꾸고 부모를 섬김에 그 힘을 다하며 임금을 섬김에 그 몸을 바치라. 현연역색 사부모 능갈기력 사군 능치기신이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공손한 태도로 받들고 집에서는 마음과 힘을 다해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여라. 사회에 나가 일을 할 때에는 남에 대해서나 국가에 대해서나 자기의 사심을 버려라. 곧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라. 다음에는 또 뻗들과 사귐에 있어 말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 여붕우교 은이유신이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친구에게 한 말에 신용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반성해보면 신의를 지키는데 철저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대단히 어려웠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친구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대단히 난처하여 자신의 도덕적 요구에 따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약속을 이행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뻗들과 사귐에 있어 말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비록 그가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가리켜 진정으로 학문을 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수할미학 오피리지하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하기 시습지라는 공자의 말이 죽은 책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논어를 읽을 때 송대 유학자들이 하던 대로 한 토막 한 토막씩 해석해서는 안 되면 전편을 연관시켜 읽어 나가야만 그 의미를 스스로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